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소 뜸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봉암 사건 대법원에 묻는다,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2011년 1월에 대법원은 1959년 2월에 대법원이 선고한 조봉암과 공동피고인 양명산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52년간 세간에서 전해온 조봉암 법살론이 사실상 공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강력한 정적을 법의 이름으로 살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011년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무자비한 독재자로 그 오명을 덮어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1년 당시 12년 전 저는 다른 연구에 몰두하고 있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승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조봉암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관련하여서 2011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조봉암을 독립운동가로 서훈해야 한다는 조봉암 기념사업회 측의 주장이 강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훈부도 조봉암을 독립운동가로 서훈하는 일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저에게 이승만 학당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물어오는 정부의 요인도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조봉암 사건에 관한 저의 입장을 정리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조봉암이 독립운동가로 서훈되어 정부로부터 건국 공로 훈장 등을 받게 된다면 그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부당하게 씌어진 조봉암 법살론이 더욱 굳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과 업적을 연구 보급하는 본 학당으로서는 마냥 침묵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는 오늘 조봉암의 법살론 자체를 공인했던 12년 전 2011년 대법원의 판결이 과연 정당한 것이었는가를 따지고 당시의 대법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1959년 조봉암의 간첩 혐의를 유죄라 판결하고 사형을 선고한 당시의 대법관 김갑수 씨가 6년 뒤 1965년에 자신의 판결이 정당하였음을 세간에 밝히는 월간지 신동아 1965년 10월호에 실은 장문의 글이 있습니다. 조봉암이 억울하게 법살되었다는 동정의 여론은 1959년 당시부터 쭉 있어왔고 1965년 한국 일보는 4차례에 걸친 사설에서 조봉암 판결의 의문점을 지적한 다음 당시 이 판결의 재판의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 김갑수 씨에게 그에 대한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갑수 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원 판결을 옹호한 것이 1965년 신동아 10월호의 글입니다. 흔히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해 구구이 그 법리의 근거를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김갑수 대법관의 신동아에 실은 그런 법관들의 일반적 행동 원리를 넘어서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조봉암 사건이 지닌 정치사적, 역사적 의미는 컸고 그에게 사형을 연도한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가운데 그에 관한 가전 오해와 매도로 가득 찬 세론을 향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2011년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그 판결문과 1965년 김갑수 대법관의 해명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2011년 대법원 판결문을 읽은 저의 소감이랄까요? 그 판결문이 지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봉암과 그의 공범 양명산이 북한의 자금 지원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이행한 간첩이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에 대해 2011년 대법원은 두 피고인의 간첩 혐의는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할 뿐이며 간첩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볼 때 1958년의 고등법원 판결과 1959년의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 증거주의의 법리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을 범하였다. 이에 두 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의 고등법원 판결과 1959년의 대법원 판결 두 재판은 과연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였던가요? 그에 대해 1965년 김갑수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먼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봉암은 조선공산당의 창립 멤버였으며 조선을 대표하여 코민테른의 국제회의에도 참가하기도 했던 원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1932년 그는 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어 7년간 신의주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신의지 형무소에서 양명산, 본명은 양이섭입니다만 양명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념적으로나 독립운동의 종사자로서 그 경력에 있어서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해방 후 양명산은 북한 평양에서 무역회사를 차리고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남한으로 내려와서 육군 방첩대가 공인하는 북한과의 무역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첩대의 공인하에 남한의 물자를 북한으로 가지고 가서 팔고 북한의 물자를 구입하여 남한에 내려와서 팔았습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당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남북한이 공인하는 무역 상이었던 만큼 그는 쌍방에 유리한 정보도 제공하는 그러한 이중첩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그렇게 쌍방의 정보당국이 공인하는 그러한 일종의 이중첩자로서의 상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양명산이 1955년경 진보당을 조직하고 있는 조봉암에게 내가 돈을 벌었으니 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조봉암은 당신이 돈을 벌었는가? 벌었다면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55년부터 1957년까지 양명산은 조봉암과 수십 차례 만나면서 미화 2만 7천 탈라를 포함하여 도합 3만 4천 환의 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두고 양명산은 북한정보위원회의 부위원장 박일령과 그의 후임자들로부터 받은 돈임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또한 박일령의 지령에 따라서 진보당의 당 조직에 관한 정보를 조봉암으로부터 받아서 북한정보위원회에 전달하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양명산은 그가 육군 방첩대에 체포되고 신문받고 이후 경찰과 검찰로 넘겨져서 공식적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서 서울지방법원 제1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조봉암과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재판석에서까지 이 같은 피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방법원의 제1심이 그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선언하고 별도의 혐의로 징역 5년이라는 예상 밖의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자신이 시인한 모든 진술은 방첩대의 협박과 회의로 이루어진 허위의 사실이라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한편 조봉암은 자신이 양명산에게 돈을 받고 진보당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이 북한에서 온 것인 줄을 몰랐으며 어디까지나 오래전부터의 지인으로부터 허위적으로 정려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이 돈의 출처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양명산도 그 돈의 출처가 북한정보위원회라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달리 두 사람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는 이유로 증거재판주의의 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58년과 59년에 두 재판을
판결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58년 전, 그러니까 1965년 사건의 주신 김갑수 대법관은 신동아의 실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피고의 진술만으로 피고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정신은 물론이다. 나도 그것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만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있다. 방첩대의 수사 기록을 보면은 방첩대는 양명산의 행적을 오래전부터 세밀하게 감시하고 추적해왔다. 그가 북한에 가지고 올라가거나 가지고 내려오는 물품과 금전에 대해서는 양명산도 입회하는 형식적인 검사 이외에 양명산이 알지 못하는 비밀 검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가 조봉암에게 건넨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방첩대가 비밀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명산은 조봉암과 수십 차례 만나면서 인적이 드문 남한산성, 동구릉, 광릉, 우이동 등의 장소를 이용했는데 떳떳한 기정이라면 굳이 그런 장소를 택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가 방첩대에서 고문을 받고 고문을 못 이겨서 자백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문을 받은 적이 없다. 처음 수사를 받을 때 그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에 한번 고문을 받아보겠다는 협박 한마디에 나는 고혈압 환자라서 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하였다. 이는 방첩대가 그에게 제시한 방대한 수사 자료에 압도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체념했으며 그런 이유에서 그 자신과 오랜 동지를 바지로 물어 넣음이 분명한 간첩 혐의를 그렇게 순순히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는 고등법원 재판에 이르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환전하여서 조봉암에게 건넨 27,000달러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재판정에서의 신문에 대해 그는 그가 중국에서 활동할 때 생명을 구해준 안다방이라는 중국인이 생명의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한국에 와서 자신에게 준 돈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중국 대사관의 조회한 결과 그러한 중국인이 입국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양명산은 그 사람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는 무역선의 선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는 궁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두 피고인의 혐의 사실을 보강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서울형무소에서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전한 쪽지였다. 조봉암은 간수 2명을 매수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사건이 발각된 다음 처벌을 받았다. 간수가 양명산에게 전한 쪽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당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와줬을 뿐 당신이 이북을 왕래한 사실을 나는 모른다. 무슨 물건 거래 쪽지 운운은 거짓이다. 만년필도 한 개다. 특무대에서 고문을 못 이겨서 한 말이라고 공판정에서 부인하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에 우리 진보당 만년명 동지들의 생명이 달려있다.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다. 결사적으로 부인하시오. 이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이런 내용의 쪽지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당초 양명산이 간첩 혐의를 순순히 자백한 것은 고문을 못 이겨서가 아니라 고문을 버텨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방대한 수사 기록이 있었다는 그와 같은 이 김갑수 대법관의 설명에 저는 공감합니다. 양명산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체념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제1심 판결이 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간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험을 벗어났으며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봉암의 무죄를 이끌어내자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였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1심 판결이 몰랐던 이 조봉암의 쪽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쪽지는 왜 당신은 허위의 진술을 해서 나와 진보당을 사지로 몰아넣는가라는 원망과 질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나와 진보당을 위해 진실을 감추어야 한다는 절박한 지령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보강정으로 채택한 김갑수 대법관의 입장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 쪽지 속에 무슨 물건, 거래 쪽지, 만년필 등등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 수 없는데 추후 방첩대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을 세밀하게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봉암이 당시로서는 그에게 돈을 받을 때 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왔던 사람이 어떤 일로 돈을 벌은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가 북한을 오고 가는 무역 상인인 것조차도 몰랐다.
당신과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쪽지 속에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주목받는, 어떤 의미에서 감시받는 정치가가 그에게 정치 연금을 받으면서 그걸 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김갑수 판사의 설명으로 돌아갑니다. 김갑수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사실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직접적일 필요는 없다. 북한 정보위 부위원장 박일영을 데려와서 정언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한 보강 증거가 반드시 범죄 사실의 전체를 다 커버할 필요도 없다. 보강 관계는 범죄 사실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도 좋다. 이러한 간접적, 부분적 보강 증거도 우리의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증거로 기존의 법정에서 쭉 채택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양명산에 관한 방첩대에 방대한 수사 기록, 양명산이 자백을 하게 되는 경위, 조봉암과의 인간관계, 27,000달러의 출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봉암이 필사적으로 양명산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쪽지 등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다.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내렸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는 두 피고인의 혐의가 사실임을 확신하였다. 간첩임을 확신한 이상 양형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1950년대에 있었던 수많은 간첩 사건에서 좀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극형 많은 피해가 했다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는 재판관에게 권장할 태도가 아니다. 의심이 들면 당연히 무죄다. 간첩이라는 확신이 들면 양형이 사형인 것은 좀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김 대법관은 자신의 주장이 증거주의에 입각한 것임을 강력하게 해명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의 피의 사실에 대한 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면서 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봉암이 양명산에게 건넨 진보당 조직에 관한 정보는 간첩죄를 구성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진보당의 창당 주역이자 중앙위원장인 조봉암이 지덕하고 있는 정보로서 간첩이 탐지하고 수집할 군사상 또는 국가안보상 중요 기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 같은 의혹도 1959년 당시부터 있어온 것이며 그에 대해 1965년 김갑수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습니다. 무엇이 간첩죄의 구성 요건인가? 무엇이 군사상 또는 국가의 중대 기밀인가? 그에 관한 대부분의 판례가 1950년대에 걸쳐 수차례나 반복되어 온 현실이어서 판례집을 만들기조차도 힘들 정도이다. 그런 가운데 그간 한국의 검찰이나 법원은 국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라도 간첩이 북한 괴뢰 집단에 전달한 사실은 이를 기밀로 인정해왔다. 통행의 자유가 없는 현실에서 이쪽에서의 공지에 지덕에 다 아는 사실이라도 저쪽에서는 기밀이 될 수 있다. 북한 괴뢰 집단이 막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고 이러한 공지의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로 본다면 조봉암이나 양명산이 북한에 제공한 정보는 충분히 간첩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김갑수 씨는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이 결성한 진보당이 불법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은 2011년 판결문에서는 이에 관한 주문이 맨 먼저 나오지만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상 뒤로 미루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법원은 진보당이 내세운 강령, 책임있는 혁신정치, 수탈 없는 교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이 당시의 헌법이나 현행 헌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진보당을 국가를 별나라한 달치라고 판결한 1958년 고등법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연후에 대법원은 1959년 대법원의 판결이 진보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에도 진보당을 불법단체라고 판결한 것은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봉암의 간첩 혐의가 무죄일 뿐 아니라 구성은 한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단체의 성격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거재판주의의 법리를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진보당을 불법단체라고 한 1959년의 대법원 판결마저 판기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1965년 김갑수 대법관은
잘 그의 입장을 해명하였습니다. 김 대법관은 고등법원이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라고 내린 판결은 부당하였다. 진보당의 강령, 특히 평화통일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조봉암의 범죄 사실을, 간첩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진보당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같이 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정강정책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봉암 한 사람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당 전체를 불법 조직이라 판결한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 비난이 또 계속되고 196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일보 사설에까지 언급이 되자 김갑수 대법관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그는 사단법상의 단체 구성행위와 처벌법상의 단체 구성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단체 구성에 관한 범죄가 반드시 구성원 전체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구성원이 1000명인 단체가 합법적인 목적과 요건으로 결성되었더라도 자금을 제공하거나 운영을 주도하거나 했던 핵심 인물 서너 명이 불법적인 목적과 행위를 지녔을 경우에 그 단체는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당은 조봉암이 결당의 주동인물로서 진보당 조직의 중심이었고 당의 조직비나 결당비나 운영비는 모두 조봉암을 통해서 조달되었습니다. 진보당이 불법단체인 것은 그 정강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동인물인 조봉암이 이부 괴뢰에 부수해서 국가를 변론할 목적으로 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한 것이므로 진보당은 불법단체다. 그렇게 판결한 것이요. 여타 핑고인들은 해당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참가한 것이므로 문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대법관은 사형이라는 양형이, 극형이 부당했다는 세론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변론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사형이란 극형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국회 부의장, 농림부 장관을 역임하고 두 차례나 대통령 후보자로서 4.200만 표나 획득한 유력 정치인으로서 그 공로가 큰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극형으로 다스린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론에 대해 김 대법관은 양형의 당 부담과 사실 인정의 여부를 혼돈하면 곤란하다고 주장합니다. 의심스러운 사건이면 당연히 무죄입니다. 간첩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사형이라는 양형은 50년대 수많은 간첩을 두고 볼 때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후에 그는 다소 감정 섞인 문장으로 해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봉암은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국회 부의장, 농림부 장관, 대통령 입후보자의 경력, 200만 표 국민 지지표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 괴뢰 집단에 부수하였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배반하였다. 그 죄과가 크다 하면 큰 것이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다. 6.25 사변이 끝난 지 겨우 10년이다. 아직도 소련의 땡볕을 밀고 내려온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원한이 아직 생생하건만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그들과 손을 잡아야 했는가. 대한민국은 운의 나라다. 6.25도 그러하고 운을 세자면 한이 없다. 괴뢰의 그늘 밑에서 자라나르던 진보당이 광명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시들게 된 것도 아마 국운의 소치일 것이다. 진보당이 자라나서 조봉암이 대통령이 되고 6.25 사변 때에는 자는 때에 붉은 무리가 땡볕을 물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자는 동안 괴뢰와 합작이 이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한 노릇이다. 조봉암에 대한 극형은 냉정해야 될 이성이 이 같은 감정에 패배를 당한 결과가 아닌가 몇 번이고 상찰해 보았으나 조국의 현 단계는 결코 조에게 특별한 양형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 없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김갑수 대법관은 그의 해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58년 전에 나온 김갑수 대법관의 글을 읽으면서 마치 그가 58년 뒤 그의 후배 대법관들에 의해 그의 판결이 파기당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대법원이 김갑수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열거한 주요 3가지 법리는 이미 그가 58년 전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이의 간첩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갑수 대법관은 여러 가지 수많은 보강 증거가 있다. 보강 증거도 우리의 형법이 인정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이 북한에 넘긴 진보당 관련 정보는 간첩죄를 구성할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갑수 대법관은 남한에서의 공지의 공개적 정보라 하더라도 북한이 비용을 들어 수집하려 했다면 그것은 간첩죄를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개인의 행위만으로는 진보당을 불법단체로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만 김갑수 대법관은 사단법상의 단체 행위와 처벌법상의 단체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법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비록 법학자는 아니지만 여러 글이나 자료를 분석적으로 비판해온 그런 훈련을 쌓아온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김갑수 판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58년 뒤 이용훈 이하 11명의 대법관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재판을 재심하면서 사건 당시의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철저히 검토했는지 그것부터가 의심이 됩니다. 나아가 판결이 있은 지 6년 뒤에 이례적으로 당시에 주심 대법관이 발표한 그 해명서를 읽고 검토를 했는 건지 그것도 의심합니다. 김갑수 대법관의 해명서, 성명서는 무시해도 좋을 반론의 여지도 없는 형편없는 수준의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나요? 이 같은 제 질문에 대해 이용훈 이하 11명의 대법관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이 저는 1965년 이후 지금까지 조봉암 사건에 관해 쌓인 몇 가지 보강 증거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2011년의 대법관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실들에 주목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겠습니다. 1968년에 통역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의 혁명을 추진해오던 통역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주모자인 김중태, 그다음에 이종락, 김진락 등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김진락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옥중에서 쓴 어느 지식인의 죽음이라는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봉암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이 나옵니다. 북한에 올라간 김진락에게 간첩 교육을 한 어느 지도원은 합법적인 정당의 조직과 관련해서 핵심 정당원 몇 사람은 끝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같은 경우가 실수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교육했습니다. 그러자 김진락이 물었습니다. 아니, 조봉암이 여기에 접선되었습니까? 그렇소. 그의 빚으로 들어온 자가 적의 스파이였소. 아니, 그럼 여기서 조봉암한테 돈을 보내줬단 말이오. 그렇소. 남조선에서는 돈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이오. 사람이 죽을 때 한 말은 편하다고 공자님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끝내 사형을 당한 김진락이 옥중에서 한 이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1968년 북한의 정보기관은 조봉암이 남쪽에서 실패한 것은 그의 신분을 감추고 돈의 출처를 감추는 데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간첩들을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교육은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 생생한 증거가 현재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한 씨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강철 서신의 저자로 유명한 김영한 씨는 19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다녀왔고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뿐 아니라 간첩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영한 씨와 함께 시대정신이라는 개간지의 편집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의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나에게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는 중에 조봉암이 돈 문제로 실패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외에도 여러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더 강력한 증거가 2020년 모스크바에 있는 구소련 고문서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국민대학에 재직 중인 체르치스키라는 러시아 출신의 교수가 발굴한 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1968년 바로 통역단 사건이 터진 바로 그 해죠. 평양을 방문한 소련 공산당 정치국은 드미트리 플란스키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간에 주고받은 대화를 이후 소련 공산당 정치국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테르치스키 교수의 제공으로 2020년 주간조선에 문서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동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일성이 이야기합니다. 1958년 우리는 남조선의 혁명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였다. 진보당 위원장 조봉암은 비록 남한에 남았지만은 건실한 공산주의자였다. 이승만은 그에게 농림부 장관의 지위를 주었다. 그는 우리에게 적당한 사업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에게 중도적 합법정당을 조직하라고 했다. 그는 진보당을 창당해서 1만 명 이상의 당원을 모았다. 조봉암은 대통령 출마에 관해 우리의 조언을 요청했고 우리는 그것을 승인하고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렇지만 조봉암 주위에는 미국의 스파이가 침투해 있어서 결국 그는 체포되고 총살을 당하였다. 김일성이 이와 같이 말하자 폴란스키는 이 방면에서 당신의 행동은 전적으로 옳았으며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렇게 응수를 하였습니다. 이 문서의 발굴로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봉암이 북한의 자금 지원을 받고 북한의 지령과 지원으로 진보당을 조직한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북한은 남한과 북한의 국회가 전조선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위원회의 감시하에서 남북한의 자유선거를 통한 평화통일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195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 공작은 이 평화통일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방면에서 활성화하였습니다. 수많은 간첩이 남한으로 파견되면서 구남조선 노동당의 공산주의자들을 포섭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으로 납치되거나 월북했던 조수왕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제북평화통일촉진위원회 등과 같은 대남 손전기구들을 조직해서 활발하게 활동케 하였습니다. 김일성은 그러한 1950년대 후반의 평화통일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혁명 전략이 결국은 조봉암 사건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것을 회고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2011년 이용훈이와 11명의 대법관은 모스크바 공문서관에 잠자고 있는 이 문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서는 2011년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1959년 그들의 선배 대법관이 내린 판결이 잘못이라고 파기한 그들의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확인해 주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쳐두더라도 이용훈 이하 11명의 대법관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1년의 재심에 임하여서 그대들은 과연 1950년대의 방첩대와 검찰이 남긴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장이 남긴 방대한 재판 기록을 세심하게 검토했는가? 나아가 주심 대법관 김갑수 대법관이 1965년에 공개적으로 써온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재판의 해명서를 세밀히 그 법논리를 검토했는가? 그가 제시한 보강 증거는 그렇게 증거력이 결여한 것인가? 진보당 조직에 관한 정보는 당시의 상황에서 과연 간첩죄를 성립시키지 못하는가? 진보당이 불법단체라는 김갑수 대법관의 논리는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을까? 또 김진락이 남긴 참여력상의 기술은 추가로 채택해야 될 보강 증거는 아니었던가? 혹시나 2011년의 대법관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떠밀려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온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그들의 권고를 법률의 형식을 빌려 포장했던 데 불과했던 것이 아닐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1965년에 선배 대법관이 그렇게 했듯이 2011년에 대법원장 이하 11명의 대법관으로부터도 진술한 해명서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장시간에 걸친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